어쨌든 인플레이션 일색이었던 연준의 우려 분위기에서는 일단은 조금 벗어나면서 그걸 뭐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 또 연준 의사결정자들의 시야는 아마도 경기 쪽으로 옮겨가지 않나 싶은데 경기 침체 내년 상반기 뭐 확실히 온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이선엽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경기 경착륙, 흔히 얘기하는 경기가 크게 하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용시장이 즉 실업률이 급등을 하든가 네. 또는 현재 설비 투자가 굉장히 과잉이어서 예. 이에 따른 어떤 구조조정 과정이 있든가 아니다라면 금융위기가 와서 이게 실물 위기가 금융으로 번지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보시면 시장에서 생각보다 재고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생산 방식 자체가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 그래서 네. 낮은 재고로 가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낮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체 산업이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산업, 흔히 얘기하는 IT라든가 플랫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공급 과잉이 없잖아 했지만 이들은 무형자산이지 유형자산, 즉 공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구경제 산업은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 과잉, 즉 공장이 굉장히 많아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이를 구조조정해야 될 단계가 없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도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그 경기 침체가 크게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더 재미있는 게 역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구조적으로 너무 없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경기 침체가 일정 부분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미국 경제를 보니까 아마존, 메타 할 거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감원에 나서고요. 그죠? 더 이상 뽑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고용이 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꿀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보면 리세션 아닌 듯한 그런 것. 그래서 참 연준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 고용 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 보면 지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속내를 뜯어보면 생각보다 고용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지표에서 나온 걸 보시면 늘어난 일자리 중에서 저 빨간색 한번 보시죠. 저게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일자리인데 풀타임인데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아하, 그러네요. 예,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직들 또는 이런 일자들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실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점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 이민자 숫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줄죠. 있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사망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서 정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베이버 부모들이 굉장히 그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13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네. 부모들이 은퇴를 했고 올해만 250만 명 넘게 네. 은퇴를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고 또 보신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110만 명. 그렇습니다. 네. 110만 명. 네.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일할 사람들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할 사람이 없는 고용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예.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조만간 고용도 생각보다 좋아지는 쪽보다는 둔화되는 쪽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로 네.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연준도 조만간 그렇죠. 이런 결과를 반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침체 온다. 그게 뭐 다중이든 뭐 라이트하든 그레이시든. 근데 이제 주시장에 이게 얼만큼 반영이 되나? 미국 기준으로도 한국 기준으로도 얼만큼 반영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선엽 부장님. 기본적으로 향후에 경기가
정도의 차를 떠나서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이익과 관련해서는 예. 역시 현 수준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현 수준에서 기업 이익 감소는 상당 부분 반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반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네.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몇 가지 방어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같은 경우 이제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달러 강세가 많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해외에서 3분의 2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기업의 이익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이익 감소 훼손이 좀 줄어들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를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현재 이미 비용을 선제적으로 축소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예. 실제 나오는 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비용을 미리 축소한 점,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서 일정 부분 해외 매출에서 세이빙되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만큼 기업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지수 수준을 봤었을 때는 기업 이익이 감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9월에 있었던 전 저점을 깨칠 정도의 이익 감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리세션을 반영해서 그러나 2100포인트 상단부의 전저점 그거를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말이죠. 네. 많이 빠졌는데 80달러 어간에 걸쳐 있는데 뭐 200만 배럴 감산 계속 유지한다 그러고 또 뭐 러시아산은 그죠? 유럽에서 혹은 G7에서 60달러 이상은 안 사준다 그러고 이게 좀 막 난맥상이에요.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80달러 수준인데 밑으로가 더 열려 있습니까? 위로가 더 열려 있는 겁니까? 사실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지만 예. 그거를 가장 앞지르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수요와 공급 얘기가 나와도 계속 빠집니다. 예. 그런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면 유가의 하락폭도 깊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미국과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오페크 같은 경우는 유가가 75달러 이상에서 형성되기를 원하는 게 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 국가가 이제 앞으로 탄소를 쓰지 않는, 즉 원유와 석탄을 쓰지 않는 경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동을 비롯한 오페크 국가들이 향후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감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근 오페크가 20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속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서 향후에 유가가 혹시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진다라면 지속적인 감산을 통해서 하방을 막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많이 방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시 채워야 되는 어떤 수요 이런 것들도 유가를 상당 부분 하방을 제약하는 그렇군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 즉 유가를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했습니다. 예. 그럼 향후 원유 채굴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뭐 오페크에서는 감산을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또 원유 채굴이 늘어나면서 증산이 될 수 있을 리버스가 개연성 올라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빨라지는 경우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라면 유가는 좀 변동이 많이 커지면서 제한적인 박스권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상방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2022년보다는 조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가 이 중국입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MZ세대는 못 당하는 모양이에요. MZ세대가 샤우샤하니까 살짝 풀어주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봉쇄가 그죠?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부장님? 예.
내년 만약에 경제 전망이 다 틀린다라면 중국 때문일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회복세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전 세계 전망치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변수는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소비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중요한 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을 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을 정했으면 그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단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사실 위드 코로나 되면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밸류체인 역할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봉쇄가 지속되면 애플이 지금 시작했지만 현재 외국 기업들이 다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현 상황에서 더 지속하면 이제는 나가지 말래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더라고. 그럴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수출 비중이 한 4%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대한 비중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다 나갔을 경우 중국 경기에는 이제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또 3년 이상 지속된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불만, 그건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방향은 정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보복 소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업 수요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컸고 미국도 저렇게 컸는데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갇혀있던 데가 컸다라면 향후에 중국이 풀었을 경우 그 보복 소비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을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있던 기존에 있던 경기 전망을 다 바꿔야 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IRA 법안도 이제 통과를 시킨 상태고 미국의 핵심 역량들, 기술들 이게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져 있는 산업도 이제 죽여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내국적인 견지에서 이게 우리의 유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논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야, 이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 분절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어두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바이든 전 정부인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했는 거고 또 바이든 때는 조금 완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면 IRA 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삼았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또 여기에 중국을 배제하는 게 사실 IRA법 아니겠습니까? 동맹국 역시 그렇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경쟁 국가를 배제했다는 점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반면 부담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거기서 배제하는 것들이 사실 중국만 배제하느냐 법안을 잘 뜯어보면 미국 기업 중심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기업 특히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수혜가 상당 부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한 점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 법안에 맞춰 장사를 하려면 결국 한국에 있어야 될 질 좋은 일자리라든가 산업 생산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질 좋은 고용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패권에 대한 전망이 사실 어렵죠. 그들의 흉중에 들어가 본 적도 없거니와 또 전반적으로 보면 살짝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이런 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 아까 2090년 뭐 몇 년이라고요? 2050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데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년 패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돌아와 보시자고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부터 일련의 보험회사들 유동성 문제, 또 중소형 증권사의 문제, 저축은행 문제, 또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둔촌주공 등 올해 말 내년 초에 큰 사이트들이 과연 미분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죠. 우리 시장에 잠복해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또 그동안 초저금리에 따라서 자금을 많이 빌렸었던 예. 뭐 부동산 PF라든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잡음들이 우리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정부도 이를 알고 있고 한국은행도 얼마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결정이 됐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상황이 커지는 거지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영향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이 큰 방향을 바꿀 만큼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들 있잖아요. 해외 뭐 대형 거래소 몇 개 그냥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또 우리 한국에는 또 게임에 관련된 가상화폐가 뭐 거래 정지가 되고 가처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법규가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쾌도난마처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런 변수들도 한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장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상자산이 전체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삼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게 큰 시장에서 영향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배분상에서 가산 자산도 자산 자체가 시장에 들어와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큰 위기를 겪을 때는 이런 자산들이 좀 파생화돼서 그 어떤 영향들이 단순한 어떤 이 자산에 끝나지 않고 여러 자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시스템으로 되는데 들어왔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현재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온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라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도체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가상자산이 좀 많이 빠지면 반도체 우리가 가상자산 채굴도 덜 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같은 거. 예, 그럴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뭐 시장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커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경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만큼은 또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시장을 업데이트 드리는데 계속 사상 최대폭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내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소엽 부장님. 주식 전문가가 이게 부동산을 전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예. 주식 시장에 비해서 오를 때도 길게 오르고 내릴 때도 길게 내리는 그런 건 특징을 있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하락세는 뭐 지금이 끝은 아닌 것 같고 현재보다 더 많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내리는 수준이 정말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게 이번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은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3.5%로 못을 박을 때 이 얘기를 꼭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즉 현재 누가 보더라도 이 금리 수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5%라는 걸 금리 종착역을 정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적으로 어려운 거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 같지만 일정 수준 가격 하락이 있고 나면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계속 규제가 완화가 될 거잖아요.
완화되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 뒤부터는 이제 침체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뒤에도 뭐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끝없는 하락을 보이고 이럴 것까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죠.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거의 미달일 정도로 이런 인구 구조를 이렇게 감안했었을 벚꽃 때 나인이라는 얘기 하죠. 네, 벚꽃 그렇습니다. 피는 순서대로 학교에 정원이 못 채워져서 어쩌면 폐교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 다 미달입니다. 외국인 학생들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돼 있고요. 제가 뭐 전국 사립대학 재정관리자협회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 뭐 사연들을 보면 실제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서울 중심이라든가 그래도 조금 흔히 얘기하는 노른자라는 쪽은 하락한다라도 그 정도 좀 덜하고 향후에 반등 가능성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 좀 확보한 분들도 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봐. 어떤 분은 야 조금만 더 올라봐. 나 현금 확보한다. 이런 분 막 교차하니까 이게 그죠? 지금 꼭 해야 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소연 부장님.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땐 지수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색깔. 예, 이미 그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색깔은 각국 정책과 맞물립니다.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예.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마련이고 그런 성장 엔진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책적 수혜주들이 향후 시장을 이끌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 주도주를 찾아 나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이 빠졌다고 크게 하락했다라고 관련 기업들을 살 게 아니라 과거의 주도주에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예,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지도주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제가 볼 때 발을 담그는 것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장에 발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